오늘 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증시가 2% 수준까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장 막판에 1% 미만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선물도 혼란스러웠죠. 미국 선물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금요일 장중에 1.5% 이상까지 기술주들의 선물 동향이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결국은 일본 증시 마감하고 국내 증시 마감하고 나서 낙폭을 점점 줄여서 뭐 0.4%, 0.5% 요 수준까지 줄였었는데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는 IT, 전기전자 업종 지금까지 아주 견고하게 흘러가서 아주 효자다라고 했던 IT가 오늘 완전히 금요일 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시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 상황 한번 먼저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일자 기준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목요일자 기준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장중에 나스닥이 플러스 2%까지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다가 새벽 4시쯤에 3시, 4시 넘어가는 즈음에 플러스 1%대 초반으로 밀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이 됐어요. 고점 대비 한 3% 밀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 물어본 건 아니겠지. 그죠? 장 마감 이후에 쭉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긴축 관련된 내용.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의 원유 가격의 강세. 근데 그 원유 가격의 강세, 상품 가격의 강세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서의 흐름이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에 나오던 그런 내용들의 기준이고요. 지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눌림 흐름으로 연출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긴축의 속도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지표 부분 다 말씀드렸고 1월 6일 또 1월 19일 그리고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시황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월 달에만 벌써 세 번째 기준이 됩니다. 1월 6일, 1월 19일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아 그래 시장만 잘 읽으면 뭐 LG화학 같은 종목에서 또 IT에서 뭐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실적주가 역시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와 상당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금리에 대한 이야기 부분인데 금리 때문에 긴축을 하게 되면 기술주의 조정이 더 확산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다시 볼까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건 뭐 올리지 않는 시점이건 어찌됐든 나스닥의 지수는 이걸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금리를 2002년 말부터 세계 경기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2002년 말부터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2003년 3월 달에 국내 증시 기준으로 511포인트, 유가증권 시장이 511포인트를 찍습니다. 2003년 3월에 그 지수가 2007년 9월, 10월, 11월까지 가죠. 그렇게 되면서 2000포인트를 훌쩍 넘겨요. 300% 랠리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금리는요. 2004년 6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직원분한테도 수정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1%까지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가 2003년 6월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25bp를 딱 올리는 저 시점. 그러니까 요 부분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겠죠. 2004년 6월. 2004년 6월에 금리를 1%에서 25bp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립니다. 1년에 FOMC 회의가 8차례. 1년에 FOMC 회의가 8차례. 그리고 6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17번 곱하기 25bp. 이렇게 해서 0.25%포인트를 올려서 얼마? 4.25%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럼 1%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올린 거예요? 5.25까지 올린 거죠. 그때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나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폭등 랠리입니다. 폭등 랠리. 2003년도 1월부터의 폭등 랠리 기준이고 6월부터 요 지점에서부터 2006년 6월의 요 지점까지 랠리 강세의 흐름입니다. 고점 계속 높여줬잖아요. 그죠? 다시 볼까요? 요 기준의 흐름에서는 시장은 랠리의 기준이 잡힌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꺾이는 거는
2007년 9월 18일 날 금리를 내립니다. 공격적으로 내립니다. 25bp씩 올리던 거를 한 번에 50bp를 내립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빨리 잡아야겠다. 경기가 무너지는 걸 빨리 잡아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팍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정점은 언제가 돼요? 10월 달이 글로벌 시장은 정점이 됩니다. 10월 달이. 그렇게 해서 요 10월 달에 이때 얼마 2861포인트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뭐가 터지죠? 베어스턴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메릴 린치의 매각. 그러니까 미국의 5대 IB가 5위 파산, 4위 파산, 3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의 피인수. 그리고 2위 골드만삭스 살아남고 모건 스탠이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폭등 랠리, 시장의 랠리.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의 붕괴. 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 똑같이 연도에 됩니다. 이게 언제예요?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렸어요. 25bp 올렸어요. 이때. 그렇게 해서 0.5%. 그러고 나서 금리를 2018년 12월 19일까지 올리는데 그러고 나서 뭐 19년도 7월 30일 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 보시면은 2015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15년 말의 기준에서부터 쭉 땡겨 올린 2018년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의 상승. 물론 중간에 이런 조정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로금리에서 다시 랠리 기준이죠. 다시 랠리 기준. 멀리서 다시 봅니다. 요 기준에서.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랠리예요. 안 빠졌어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고 나서 폭락. 5.25에서 제로금리 수준까지 폭락. 그러고 나서 양적 완화하고 나서 화폐 가치의 훼손으로 인한 강세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5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합니다. 그 단어가 처음 쓴 게 버냉키 전 의장. 2013년도 5월에.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합니다. 어때요? 강세죠. 지금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금리 정점 시점에서 조정이 일부 좀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랠리. 그러고 나서는요. 금리를 내리죠. 금리를 내리잖아요.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리고 그걸 빨리 내립니다. 빨리 내리니까 충격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고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여기까지. 그럼 다시 요 자락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단행한 시점. 요 자락. 랠리의 자락.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한 가지의 함정은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잘 보시면 그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2004년 이후에는 25bp씩 계속 올린 거고 이번에는 개월수도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올린 게 아니라 한 템포를 늦춰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FOMC 회의 이후에 한 번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25bp씩 올렸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2% 강세 뛰다가 다시 밀렸던 이유는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좋아. 금리 올리는 건 좋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윤정도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월가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자, 긴축하자, 테이퍼링 단행하자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부담되지 않냐. 빨리빨리 조정을 해놓자. 그런데 2021년 어떻게 돼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취임식이 있죠.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경기 부양책을 하는 도중에 그 과정 속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누구가 아는 내용인데 긴축을 한다?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작년 5월, 6월 이후부터 의회 승인되고 경기 부양책 다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지금 함정이 있다라는 거는 이 금리 인상의 강도가 25bp가 아니라
50bp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최대 7차례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럼 매번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긴축이 가파라지면은 조금이 아니라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불안 요인. 그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패닉 상태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장의 흐름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금리 얘기는 다 마무리 칩니다. 아주 가파른 금리 인상의 기준만 아니라면 나스닥 기술주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한다고 조정이 아닙니다. 경제학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흐름은 진짜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경기의 확장, 랠리의 지속. 나머지 부분은 빨리 넘어갑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 오히려 꺾였죠. 1.8에서 호들갑을 떨던 시점보다 꺾였어요. 이게 얼마까지 간다고요? 3%씩 갔어요. 테이퍼링 할 때. 아까 보셨죠? 테이퍼링 할 때와 실제 금리를 올릴 때 3%까지 올라가는데 시장 어떻게 했어요? 폭등 내리잖아요. 근데 무슨 1.8인데 그리고 지금 1.7인데 작년 초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이때도 호들갑을 떨었죠.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냥 공포심리만. 결국은 작년 요 당시 3월 이후에 시장은 미국 지수 기준의 사상 최대치. 환율은요. 1월 6일, 1월 19일 날 교육해드릴 때랑 별반 달라진 거 있나요? 없어요. 1200원 뭐 뚫고 올라간다. 원화가치 훼손된다. 근데 없어요. 1194원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긴축에 대한 속도와 규모는 50bp라는 건 알려져 있었고 속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에 대해서 95, 100이 기준이죠.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 많아요. 무슨 뭐 달러가 지금 엄청난 강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아까 엔화 보여드렸죠. 엔화도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부담 없어요. 두바이유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율을 봐야 되는데 3대 원유가 어느 기준이죠?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율. 그다음에 두바이유. 그다음에 유럽에서 쓰는 브렌트유. 그 가격은 비슷해요, 어차피.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증권사가 과거 데이터를 WTI 걸 안 줘요. 그래서 예전 데이터까지 두바이유로 갖고 나온 것뿐입니다. 추세는 거의 똑같아요. 22시 30분에 어제도 악을 쓰고 이 시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22시 30분에 새벽 1시까지. 그때 들으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추세 부분이. 전혀 문제 없는.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많이 선반영돼 있습니다. 53% 언제? 12월 24일 작년에 53% 2015년 이후에 53% 일본이 51% 유럽이 46%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야 100% 이상의 랠리였는데 이 부분이 1월 19일 날 시황해 드릴 때 우리나라가 44 그리고 유럽이 조금 더 위에 46 그러니까 과도하게 밀려 있던 거죠. 여전히 미국은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2%로 200% 넘던 부분의 흐름 그리고 요 기준에 100 넘던 부분이 조금 심리적인 영향만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강했는데 과도하게 미끄러진 부분. 그러니까 선반영이 돼 있는 부분. 1번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11선 수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깨졌지만은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선 수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너무 우려하시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뭐 월봉 끝난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기술주들 두들겨 맞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0.99% 1% 빠진 거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1.87 하이닉스가 무슨 뭐 12만 원이 이탈되는 끔찍한 오늘 하이닉스 보여드릴 거예요. 왜 끔찍하다고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실적주를 내팽개치고 어디로 피해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간다면 주식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우상향이 아니라면 지수가 3,000을 넘기고 윤정도 얘기한 4,000포인트를 못 가는 흐름이라면 그럼 정리하고 쉬는 게 옳은 거지.
시장이 4,000포인트에 가려면 전기전자 업종 35% 비중이에요. 실적은요, 그 이상의 비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못 간다? 그럼 실적이 안 좋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가지고 아우 체감은 더 안 좋아 이런 경기 말고 경기가 좋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랠리였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 경기가 좋다는 거는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기업 실적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IT가 가장 실적이 좋은데 그쪽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럼 시장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아니 좋겠네 시장 붕괴되면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시장 붕괴되면 미국 중앙은행 아이 좋겠네 아니잖아요.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꽃이 무너지는데 그걸 방치합니까? 방치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의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견인할까를 실적주뿐이 없습니다. 모든 랠리가 나올 때 2003년 랠리에 조선주의 그 어마어마한 30년 만에 업황 오졌어요.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 3위까지의 흐름. 그리고 리먼 터지고 나서 돌릴 때 그 시장 강세 속에서 차화정 랠리에 자동차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지금 IT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코스닥 쪽에서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 자산의 기준은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